다 끝내드릴게요. 자, 한글 표기법 규정의 그 제정이라고 써진 거 있을 거예요. 2장, 2강.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1페이지. 여기는 짧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개화기의 어문 정리 운동.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창제한 한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446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제정을 한 거고요. 이때는 반포를 한 거예요. 3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1400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봐라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든 게 요건 좀 써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 밑에 넷째 줄부터 볼게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도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하며 편안토록 한다. 뭐 이거 한자로 막 써놨는데 욕사 인인 이습 쉬울 이자거든요. 이 바꿀 역자가 아니라 이습 가로 안에 있잖아요. 욕사 인인 인인이 사람마다예요. 이자는 쉬울 이자 익힐 습자. 그다음에 편어 일용이 편할 편 뭐뭐해야 할 때 어자 쓸 용자. 그다음에 끝에 귀 이자 있잖아요. 요거는 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다 문장의 끝에 이가 나오면 뭐뭐일 따름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귀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가 문장의 끝에 나오잖아요. 이건 100% 뭐뭐일 따릅니다. 이라는 것이 문장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양반들이 절대로 안 써요, 훈민정음. 우리말을. 거의 19세기 1950년대까지도 거의 아시죠? 그러니까 말은 그랬는데 양반들은 안 씁니다. 이게 무슨 우리말이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갖고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게 또 재밌어요. 새로운 세계에 눈뜬다. 여러분 봐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두 글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모르시죠?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 자, 이 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닝캄 들어봤어요? 모닝캄? 안 들어봤어요? 모닝이 아침이잖아요. 캄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캄캄하다, 평온하다, 캄. 모닝캄. 이거 얘는 예, 뭐가요? 아, 그래요? 아, 원래 그것까지 이제 많이 타셨나 보다. 하여튼 모닝캄이 이게 고요한 아침인데 조선이잖아요. 이게 아침 조자고요. 요 선자가 선어무 갈 때 선자도 있어. 신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걸 찾아오면 고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선이 그러니까 고요한 아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가평에 있지 않나요? 가봤어요. 근데 예, 가봤죠. 근데 이제 봐요.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아침 고요 수목원이 이게 조선 수목원인 거 아셨어요? 네? 몰랐죠. 이게 조선 수목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 조자죠. 고요할 선자죠. 맞아요, 틀려요? 진짜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면 조선시대 정자가 하나 있지 않나요? 건물이 안 가봤나? 있어요. 그게 조선시대 정자가 있다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근데 이걸 만약에 조선 수목원 하면 사람들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니들이 이런 거 모르겠지 하고 아침 고요 수목원을 쓴 거예요. 진짜.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 막 다 분석하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고요한 아침에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이제 조선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한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일부 계층에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다가 개화기가 지나서 대표 문자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12쪽 넘겨보세요. 가보경장 여러분 아마 그 세대일 거예요. 가보경장이라고 예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게 진행되던 1800 보세요. 94년 11월이라고 나왔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11월 22일이에요. 11월 22일.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모든 공문에 국문, 한글 국한문 혼용으로 본을 삼을 걸 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국문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별로 영향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달 중요한 거 볼게요. 주시경은 들어보셨죠? 주시경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줄, 둘째 줄. 뭐 어윤적 인응화는 몰라도 되는데 주시경이 이제 이분이 한글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의제가 뭡니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첫 번째부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 1번부터 10번이라고 써진 거. 여기는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를 네모 크게 한번 쳐놓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 좀 영양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국문에 그 한자들이 좀 어렵다 싶으면 좀 토를 다세요. 연원과 연원. 그러니까 기원이 연원이 뭔지 모르겠다. 기원과 그 다음에 자체, 글자체, 이 급자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자에서 이렇게 급이 나오잖아요. 이게 미칠급자거든요, 원래. 어디에 미친다? 미칠급인데 요 한자에서 어떤 단어에 급이 나오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드의 뜻이에요. 엔드. 요게 엔드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국문의 기원과 글자체 그리고 발음의 연역. 이게 연역이 한자 좀 말이 어려운데 연역. 아마 우리말로 연역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음이 어떻게 연역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변청 과정. 요즘에도 연역 이런 말 많이 써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변청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음, 중 이런 것들 뭐 글자에 8자에 복용. 그러니까 다시 쓴다. 이건 때는 부용이겠죠. 복용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부용, 다시 쓰는 거. 그 다음에 당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다시 쓰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당부란 말은 타당성의 여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성의 이런 글자, 8자, 병서의 그 서법 일정. 그러니까 병서는 아울러 쓰는 거예요. 아울러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게 병서예요. 이런 게. 옆에다 써놨잖아요. 이런 걸 병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이제 그런 걸 쓰는 거.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성중, 이거 아래아자. 이 제주도에서 지금 쓰는데 이게 요즘 말로면 뭐 어와 오의 중간 뭐 이런 정도로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폐지. 그 다음에 한자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 그 다음에 이런 글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폐지를 하거나 다시 이제 이게 창제의 당부. 그러니까 창제란 말이 이 글자가 이 자는 들어보셨어요? 창제한다 할 때 이 자는 좀 들어보셨어요? 요 글자를 좀 어렵게 쓰면 이렇게 써요. 훈민정음 창제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창자가 요거를 좀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 글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창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종성의 뭐 디귿시옷 두 글자 용법. 급이 아까 엔드라고 그랬어요. 이런 글자 쭉 나와서 종성에 통용되는지 당부. 그러니까 종성에도 쓰이는지 그 당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모, 자음과 모음, 일곱음과 청탁의 구별 여하. 그러니까 청음과 탁음.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그 맑게 나는 소리와 좀 흐리게 나는 소리 뭐 이런 뜻이에요. 청음이라는 것은 우리도 청주는 좀 맑은 소리고 탁주는 흐린 소리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의 구별 여하 어떤지. 그 다음에 7번째는 사성표의 용. 그러니까 사성표가 뭐냐면 뭐 그 상성 상성 있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이제 4개의 그 성이 있어. 소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어에 보면 1성, 2성, 3성 막 올라갔다 내가 니 시구시 중국어론 뭐 이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 중국어처럼 무리는 말을 해도 있었어요. 그런 걸 그때 이제 막 방점을 찍는 거예요. 1개 찍고 2개 찍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어음의 고저법. 그러니까 높이 되는 거, 낮게 되는 거 이런 거겠죠. 높낮이. 그 다음에 자모의 음독. 그 다음에 자순. 글자 순서의 행순. 또 그 글자 쓰는 행순이란 말이에요. 행의 순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철자법이라고 해요. 철자법. 그 철자법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맞춤법. 철자법 써놓고요. 맞춤법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철자법이란 말 좀 말이 어렵잖아요. 맞춤법. 이렇게 10가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10가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10개 연구에서 이제 막 발표했는데 최종 나온 게 1909년에 거기 나오죠. 국문연구의정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래아를 사용하고 옛 이응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있지만 보수적인 된소리 표기를 이렇게 통일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잖아요. 이게 1933년이라고 써놓으세요. 1933년. 한글 밑에서 셋째 줄에 있잖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개선된다. 1933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제 강점기의 언문 철자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제 강점기에 이제 강제로 점령한 시기란 뜻이, 강점기란 말이 되게 좀 안 좋은 뜻이에요. 강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시기. 그래서 강점기란 말 쓰는 거예요. 하여튼 보세요. 국권의 상실과 함께 국문연구의정안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일제 통치하에서 한글의 위상도 국문에서 언문.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는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국문하고 업무는 참 업무는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상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업문이라고 쓰면 이게 안 좋은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업문이라는 거는 국문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우리도 요즘에 뭐 업문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문 조선문을 이제 격화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위해서 한글의 표기법을 정리할 때도 있었는데 1912년에 이제 공표된 게 보통 학교용 업문 철자.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단골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단골 메뉴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밑줄 하여튼 밑줄 쫙 치고 그 앞에 1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 그 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한 다음에 수업을 해드릴게요. 다음 단락 그 뒤인 1921년 3월 이 철자법은 자, 그 다음 밑줄 쓰세요.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 자, 여기다 2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그러나 다음에 1930년 2월 언문 철자법 밑줄 치시고 3번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지금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로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콤마 이후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을 거예요. 있나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 4번. 자, 여기 쓰세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자, 다음 그 언문 철자법에 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맞는 거, 시기적으로 맞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 언문 철자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한다보다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1933년. 33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공부는 암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번으로 쓴 사람은 공부 되게 아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마지막이야.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이잖아요. 2번에 보니까 언문 철자법 대요잖아요. 대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대요가 뒤로 갈수록 좀 더 뭔가 각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요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학교 언문 철자법이 먼저고 대요가 나오고 그렇게 나왔죠. 언문 철자법 대요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언문 철자법 있죠. 그 밑에 3번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라는 건 보통 학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통 학교라는 말이 이제 있다가 로켓가 올라갈 때 이 머리통 몸통 떨어지는 것처럼 이 보통 학교형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보통 학교 언문 철자법인데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대유란 말이 붙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로켓 머리통 몸통 떨어지고 이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 게 이 각자병서와 합영병서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각자병서, 합영병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도 막 처음에 공부할 때 막 헷갈렸어요. 자, 이 각자병서와 합영병서에 대한 설명을 거기 보면 밑에서 한 6째 줄인가요?
뭐 까쯤과 같이 각자 병서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있죠? 자, 그럼 각자 병서는 뭐냐? 같은 글자.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 이게 뭔 소리냐? 그걸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나란히. 자, 여러분 봐요. 쉽게 알려드릴게. 쌍비읍, 쌍시읍, 쌍디귿 이런 거 있죠. 이게 각자 병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각자 병서가 다른 글자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합용 병서가 같은 글자.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 각자 병서잖아요. 보세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각자 병서가 이게 기역으로 됐잖아요. 각자, 기역. 그러니까 같은이에요. 이 같죠? 각자 병서가 같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실 때 이게 앞에 있는 게 똑같잖아요. 각자 병서. 그러면 합용 병서는 다른이겠지. 어쨌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글자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할 때 비읍 시옷이라든가 닭할 때 리을 기역이라든가 이해가세요? 이런 것들이 합용 병서예요.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각자 병서, 합용 병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이거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각자니까 같은 글자. 합용은 같은 글자가 아니겠죠. 다른 글자. 그렇게 오시면 아마 그게 제일 쉬울 겁니다. 각자 병서, 합용 병서.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인데, 그러니까 이 주시경 아까 설명했고 이제 우리말의 대가잖아요. 그 조선어 연구회가 우리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어 연구를 해서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1933년 10월 끝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는 거예요.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뭐 10월 29일은 알 필요 없는데 연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33년이에요. 자, 넘기세요. 넘겨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세요.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4쪽에 지금 보고서 14쪽, 그러니까 이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거 그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쭉 있죠. 두 번째 줄에. 자,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또 건너뛸게 뭐 다 볼 필요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찾았어요? 14쪽에 결국 다음에 밑줄 있어요. 결국 국가의 공인을 받고 통일한 안으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된 것은 광복 1945년 새 정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48년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5년에 광복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의 기본 골격은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 드렸는데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 밑줄 치고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밑줄 치고 별표.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밑에 거 하고. 지금,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의 기본 골격은 그 단락 전체를 크게 네모하고 왼쪽에다 별표. 그러니까 이 단락을 전체 네모하고 왼쪽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해놓으세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밑에 것부터 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그 다음 단락 규정은 33년에 만들어졌고 수정이 됐다. 뒤에는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연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33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부록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는 뭐 40년에 뭐 개정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개정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현재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맞춤법이 88년에 문교부, 그때는 이제 문교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다. 뭐 해가지고 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보면 연습 문제 1번, 2번은 몰라도 되고요. 자, 3번, 4번 문제를 3번, 4번, 5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요게 끝나면 아까 네모한 부분 좀 더 부연 설명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09년 국문 연구 의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1907년에 설치된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1909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1909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글 표기법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어떤 데 나오냐면 보세요. 그 1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아까 했던 건데 그 10번까지 아라비아 숫자 바로 밑에 뭐라고 써놨죠. 그걸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세요. 다 써져 있어요.
근데 한글 표기법에 대한 뭐 표기방언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된소리 표기를 이렇게 표기했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거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 밑에서 넷째 줄인가 있잖아요. 된소리 표기를 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으로 통일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어와 예디응자를 폐기하였다? 이 맞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래아는 지금 제주도에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주도 쓰는데 우리가 발음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제주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예디응자는 지금 당연히 안 쓰죠. 지금 예디응 없잖아요. 근데 아래아는 지금도 쓰고 있다.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문제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따라오시겠죠? 네, 그 다음. 자, 4번 별표.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거 시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순서. 자, 여러분 이제, 자, 한 1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순서를 올바른 대로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바로 답을 하시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보통학교용 그 업무철자법, 그 다음 보통학교용 업무철자법 대요, 그 다음에 업무철자법, 요케트 몸통 분리,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글 맞춤법 통일한,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업무철자법 옆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놓고 뭐라고 쓰라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거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이게 다 써놓고 여기 중간 부분에 봐요. 보통학교용 업무철자법, 뭐 보통학교 업무철자법 대요. 그 업무철자법 네모를 쳐. 예를 들면. 그리고 뭡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이게 나온다니까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넘겨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설명을 잘못된 건데 아까 주시경 뭐 이건 볼 것도 없고요. 33년 조선어학회 이것도 맞네요. 전통적인 아까 형태 음수적 표기법도 맞아요. 그러니까 형태 음수적 표기법이 뭐냐? 발음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기본형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꽃이 할 때 이걸 막 꽃이 이렇게 쓰면 기본형이 꽃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 꽃이라는 거 플러스 이를 쓰니까 꽃 이렇게 됐잖아요. 기본형을 찾는 거. 이런 게 이제 형태 음수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태 음수적 표기법은 기본형을 쓸 수 있는, 뭐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 말도 뭔 소리인지 어렵다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요즘 안 쓰잖아 우리 말이. 그거를 형태 음수적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좀 말이 좀 이 어학적인 용어는 어렵긴 한데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발표되자마자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권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죠.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보세요. 그 14페이지에 보세요. 거짓말인가. 14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봐요. 33년에 만들어져 갖고 몇 년 계속 수정했죠. 그거는 외울 필요 없는,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학 박사들도 몰라요.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수정됐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발표되자마자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설명을 제가 드린다는 걸 좀 볼게요. 다시 14쪽으로 가보세요. 14쪽. 자, 여기 좀 말들이 어려운 말이 있고 월인청강지구 용비어청가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한글 맞춤법 표기 이제 원리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는데 기본 골격이 있어요. 기본 골격. 기본 골격을 보면 형태 음수적 표기이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형태주의 또는 표의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게 형태주의고 표음주의가 표의주의가 있는데 이런 거에 표의주의가 뭔지 모르겠다. 봐요. 자, 이 중국 우리말은 보세요. 막 파라타. 근데 중국어 같은 거 이제 청 이렇게 쓰잖아요. 청. 중국어는 청 이렇게 써놓고 이것의 뜻을 쓰잖아요. 청을 보면 파라타를 떠올리잖아요. 맞죠? 청이라는 말 보면. 근데 우리말은 이 자체를 그냥 파라타라고 쓰면 이게 파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표의라는 거는 이 자체의 글자를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데 중거는 그 음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야. 뭔 말 이해 가시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형태주의, 그다음에 표의주의라고 한글 창제 이후에 근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비어천가하고 그 원인 청강지국에 해서 형태 음수적 표기가 일부 나타난 적은 있었으나 형태 음수적 표기가 나와요. 그 음소주의적 표기법을 이제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형태 음소적으로 바꿨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옛날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조금 설명 드리는 건데 제가 분철 뭐 연철 기억나세요 혹시? 연철, 중철, 분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 연철로 많이 썼어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게 영화 제목에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썼다니까. 구름을 벗어난. 요즘 이렇게 쓰나요? 요즘에? 어떻게 써요? 구름을 벗어난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썼냐? 땡이에요. 땡. 무조건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구름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복습이에요, 복습. 구름을 이러면 뭐라고 써요? 연철. 기억나요? 이어쓰기니까. 자, 구름을 이렇게 썼어. 미음이 두 번 나왔네? 중철. 맞나요? 혼철. 근데 이걸 구름은이라고 구름을이라고 썼어. 나눠졌죠? 분철. 자, 이게 다 공통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다 공통으로 쓰였어. 이걸 좀 아셔야 돼. 이게 공통으로 쓰였는데, 요게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신 분은 옛날에 다 이렇게 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는데, 요걸 좀 많이 썼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구름을 벗어난 요렇게 되는 것이 이제 형태 음수적인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1강에서 여러분 그 교재에서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금 잊어버릴 수 있어서 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6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밑에서 한 7, 8째 줄에 실제 발음을 충실히 표기하는 방식을 음소적 표기법 기억나시죠? 형태소의 기본형 이런 거라 음수적 표기법이고 음수적 표기법은 표음주의, 형태 음수적 표기법은 표의주의. 좀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음소적 표기법은 그냥 음으로 이게 따지는 거예요. 음으로 따지는 거고 형태 음소적은 기본형을 집어넣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음으로 따지고. 그래서 이제 그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은 당연히 음소적이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음소적이라는 거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소리 난 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소적이 좀 어려우면. 근데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기본형을 넣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나머지는 다 됐고 그 밑에서 이 표기법의 기본 원리는 총론 제1항에 거기 밑줄 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글 맞춤법은 찾았어요? 거기 14페이지. 아까 네모칠하는 데서 설명하는 거예요.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이 받게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14페이지에 아까 네모칠하는 데 있었죠. 네모칠하는 데 밑에서 셋째 줄. 한글 맞춤 제1항에 이렇게 써진 거 있는데 그거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비어천가하고 원인청강지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걸 뭐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또 국문학 공부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용비어천가하고 원인청강지국 좀 설명. 용비어천가는 용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소리예요. 맞죠? 용비어천가는 일종의 악장이고요. 악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떴다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이 악장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져. 조선시대만 있다가. 근데 용비어천가는 결국 뭐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시. 악장. 조선 건국이 뭐예요? 정당성.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를 무찌르고 정당하게 만들어진 나라다. 이해 가시죠?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은 뭘 가리킬까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의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골룡포. 옛날에 다 왕을 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의 눈물, 용안 다 용자 쓰잖아요. 그렇죠. 이 골룡포 할 때 용포 이런 거. 근데 임금의 이제 변 같은 경우는 용변이 아니에요. 매화예요, 매화. 그럼 매화라고 아세요? 그래서 그 임금이 볼일 보는 걸 매화틀이라고 그랬어요. 매화틀. 그걸 매화라고 그래 진짜로. 그래서 그 요즘에 자변기가 매화틀이라니까. 용변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을 가리킨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다음 뭐였어요? 뭐 나왔어요? 용표청과 하나 더 월인청강지곡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월인청강지곡은 뭐냐? 이게 이제 불교적인 책이에요. 이 세조가 이제 만든 월인청강지곡인데요. 자 이거 한자로 쓸게요. 월 달이 인 비친다. 1000개의 강에 비친다. 이게 월인청강이거든요. 월인청강 이거 한자로 쓸게요. 그럼 월은 뭐냐?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1000개의 강은 1000개의 강이 아니라 만백성.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만 백성에게 비친다. 그게 월인청강이에요. 어렵지 않죠?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만 백성에게 비친다. 이것을 월인청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월인청강은 불교적인 노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월인청강지곡하고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면 월인청강지곡 다음에 또 하나 쓴 그 왕의 쓴 책이 석보상전이 있어요. 석보상전. 이것도 이제 불교책인데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석보상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석보상전이 뭐냐면 석가모니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은 책이다. 이게 석보상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 석보상절 책을 뭐 원문을 읽을 필요는 없고 모르겠어요. 석보상절이 지금 이제 현대어로 번역된 것도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석보상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이 재밌는 게 말로는 불교를 안 했잖아요. 유교만 했잖아요. 승유 억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교를 엄청나게 논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이 다 불교와 관련된 책이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만백성에 비친다. 석가모니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그래서 나중에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 합해서 뭐라고 하냐? 월인석보라는 책이 나와요. 두 개를 합해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합하면 월인석보 되죠. 월인석보라는 책이 또 나온다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나온 책이 월인석보라는 책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